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든 쉽게 들을 수 없는 유익하고 쏠쏠한 인사 이슈를 골라 쉽게 전달하는 본격 ASMR 방송 인사를 잘하자의 허태원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이 처음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 방송의 목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방송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들에게 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사례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노사 어느 한쪽에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을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사실 이 인사랑 노무 관련된 내용들이 법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좀 따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방송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 방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노동관계 법령 전달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기사를 중심으로 이를 소개하고 또 분석하는 뉴스앤 리포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가장 첫 번째 주제는 과연 근로계약이 뭐고 또 어떤 법령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등 근로계약의 본질,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뉴스앤 리포트 시간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슈앤 뉴스앤 리포트를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굉장히 핫한 기사가 아침에 나왔죠. 근로시간 단축이 나왔는데 그 근로시간 단축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은 다른 방송과 다르게 화면이 좀 작게 나오죠. 작게 나오고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사실 프리젠테이션이 맞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듯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진 않고 최대한 단순하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요 세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을 뽑은 기준은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들이 좀 비슷해요. 특히나 최근에 질문받았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최저시급을 6,000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즉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미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그 대답에 대한 어떤 본질, 그 다음에 이번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 첫 번째 노동법 전달 시간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제가 제가 전달드렸던 내용들에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송을 진행하면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없다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조항을 자세하게 쓰고 있진 않죠. 자세하게 쓰고 있진 않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나는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와 합의 없이 다음 주까지 근무하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라고 있죠. 근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민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 프리랜서 이슈와 관련돼서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요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강의 형식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읽어달라고 올라왔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방송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노동법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동법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헌법에서 파생된 개념이고요. 헌법에서 헌법 제33조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 제33조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헌법 조항에서 파생된 개념이 개별적 근로관계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적 자치라고 하는데요. 사적 자치를 법에서 규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집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자 집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어떤 근로조건, 그 다음에 노동삼권의 보장과 또 노동삼권의 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습니다. 흔히 노조가 있는 회사나 노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방송의 특징은 집단적 노사관계법보다 개별적인 근로관계법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기도 하고, 나중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요청이 있으면 제가 따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특징. 네, 잠깐 댓글을 읽어보니까요. 근로시간 좀 줄여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단축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가 될 건데요.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통과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일주간 근무 시간을 할 수 있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근로기준법의 특징으로 돌아와서 앞에 있는 특히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죠.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이랬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근로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이 맺은 계약인데 이거를 국가가 강제를 합니다. 국가가 최저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이 기준 밑으로는 근로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는 이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성실히 이루어져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자,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을 국가가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이 최저 기준을 준수하고 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식화되어 있는 표를 먼저 보시면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근로관계를 맺죠. 근데 이 근로계약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최저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 다음에 뭐 폭행, 위약금 예정 등의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요. 자, 근로기준법의 특징을 보시면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 사이에 사법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전에 근로계약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적 자치라고도 하죠. 근데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어떤 그 보호법규로서 강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한 공법관계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근로감독 제도를 통해서 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 계약이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인 간에 맺은 근로계약을 국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최저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팅창이 아주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채팅창도.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요. 중간중간에 다른 일 하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이 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방법원, 그 다음에 뭐 다른 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재판 규범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법을 해석하겠다. 이 근로관계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근로관계를 설정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 중에 가장 먼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헌법이 되죠. 헌법은 노동법의 해석 및 적용 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헌법은 모든 법령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는 법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등 모든 법령은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은 뭐 ILO, 그 다음에 뭐 국제조약에 의해서 발의된 조항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습법을 넘어가고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약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어떤 노동조합이 내세우는 근로조건과 그 다음에 사업주가 내세우는 근로조건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하나의 협약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규약, 말 그대로 조합의 규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 행정해석, 근로계약 등은 사실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판례, 특히 행정해석이 가장 큰 해석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네네. 손가락 하트요.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행정에서 근로계약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법원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용되고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설명드리면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쟁이나 아니면은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인정이 되고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인정되고 있는 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헌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자치법 중에 단체활박, 취업규칙, 조합규약, 그 다음에 판례, 행정에서 근로계약. 이 아래에 있는 세 개는 사실 법원으로서는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로기준법의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징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 답변이 가능한 사안들은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입었습니다. 네, 너무 짓궂은 대화는 네네 자제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연차 11개씩 생기던데 네. 요즘에 연차 개정된 거 가지고 굉장히 좀 이슈가 많죠. 네, 연차. 작년 5월 초에 입사하면 혜택을 못 받나요? 이 법의 개정, 그러니까 공포일은 2017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이 개정일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그때 계속 근로가 1년 미만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냐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 5월 30일, 18년 5월 29일. 자, 잘 보이시나요? 이 연차 개정된 게 어떨 때 적용이 되냐면 2017년 5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반대로 보이세요? 이거 설명을 들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 날 개정이 됐고요. 그 2018년 5월 19일부터 이 개정된 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부터 적용이 돼요.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네. 될것 같아서. 네.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네. 자, 보시면 네. 2017년 5월 30일 네,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계속 근로기간이 2018년 5월 29일에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적용이 돼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17년 5월 25일 입사자는 개정된 연차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때 1번인 기간에 이후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부터 적용이 될 건지 아니면은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은 개정된 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화면 다시 지워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다면, 네, 다행입니다. 연차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번 개정된 연차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노무사는 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노무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노무사는 그 전문 자격사고요. 공직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좀 수험 생활해서 좀 겪었던 어려움들을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차 말고 또 개정된 법령이나 아니면은 좀 그동안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뭐 일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풍선 93개 감사합니다. 네. 곽담은 씨 예, 감사합니다. 93개. 술 맛있게 드시고요. 네. 리액션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리액션을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방송이라 굉장히 지금 이 왼쪽에 채팅창을 보고 섹시 댄스는 아니고요.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강의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소통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해주세요. 노래는 성시경 노래는 제가 나중에 특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근로기준법의 특징 다들 이해하고 계셨죠? 근로기준법의 특징은 최저기준은 국가가 강제한다. 그리고 강제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 제가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임금 체불 당했거나 아니면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법 해석 기준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석하는 기준을 우리 왼쪽에 있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한. 이 내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랑도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자, 다시 올라가서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없다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사실인가요? 라는 내용이죠. 이 연차 유급 휴가가 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아예 연차 유급 휴가를 제가 사용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법률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입니다. 법률과 근로계약 간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15조를 보시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없죠. 이 근로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근로기준법이니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나 아니면은 뭐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단체 협약과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 협약이 있는데요.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네, 별풍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이 있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충돌했을 때는 단체 협약이 우선이 돼요. 그 우선이 되는 기준은 노동조합, 그러니까 즉 노조법 제33조에 나와 있는데요. 노조법 제33조에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즉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 징계에 대한 기준이 단체 협약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무단결근 7일일 경우에 무단결근 7일일 경우에 징계한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 5일일 경우에 징계한다 라고 나와 있으며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의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적용이 돼요. 자, 2항을 보시면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으로부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의 정한 기준에 의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존재했을 때는 근로계약에 없는 내용들은 취업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없는 내용들은 취업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죠.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1번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연차 유급휴가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